이번 이야기 무서운 낚시 공포 실화 이야기 모음 밤낚시 소름썰. 난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아버지랑 자주 낚시를 다니곤 했어. 여러 낚시 포인트들을 다녀봤는데 그 중에는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이면 가는 소르지도 하나 있었어. 갈 때마다 큰 물고기들을 몇 번 낚았던 그런 포인트인데 날이 밝을 때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밤낚시 위주로 다녔지. 그런데 소르지든 저수지든 밤에 가면 굉장히 어둡잖아. 주변도 조용하고. 그런데 그곳은 유난히 더 어두웠어. 주변에 가로등도 없었을 뿐더러 주위가 산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낚시를 갈 때면 후레쉬나 랜턴을 가져가서 주변을 밝혀놓고 낚싯대를 세팅을 해놨어. 그렇게 난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낚시를 자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고 자연스럽게 낚시를 좋아하게 됐어.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된 후에 그 일을 겪고 말았어. 때는 내가 갓 20살이 되던 해야. 당시 부모님께서 대학은 무조건 인서울 그렇게 고집을 하셔가지고 어찌어찌 성적 간신히 맞춰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되었어. 20살 대학생활을 하면 다들 공감할 텐데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합법적으로 술집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대학에 와서 처음 여자친구도 사귀어 본 때라 정말 서울 생활이 너무 즐거웠지. 심지어 여름방학 때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지낼 정도였으니. 그러던 중 추석이 다가왔고 추석 연휴 때는 오랜만에 명절인 만큼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어. 그렇게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더니 가족들하고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시끌벅적했었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 하지만 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울 생활에 적응이 되고 재미가 들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골집이 화기애애하고 정겹긴 했지만 정말 할 게 없이 지루하고 따분하더라고. 그때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낚시였지. 그때가 추석이고 가을이었으니까 고기도 한창 잘 잡힐 때고 이렇게 고향에 왔을 때 아니면 낚시할 기회도 별로 없잖아. 나는 지금이 낚시를 하기 딱 좋을 때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나는 조용히 혼자 밤낚시나 가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거실 구석에 있는 낚시 가방과 낚시 도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런 나를 보시더니 아버지께서 마, 너 이 밤늦은 시간에 낚시 가려고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치기가 좀 모르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랜만에 한번 가보려고요. 아버지는 술도 드신 것 같은데 다음에 같이 가요 하고 나 혼자 낚싯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마, 아빠가 보기엔 네 얼마 못 있다가 금방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 얼마나 있다 오나 보자. 아빠가 이렇게 술이 올라서 날 놀리듯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나 혼자 짐 챙겨서 나왔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밤낚시를 혼자 가는 건 처음인 거야. 살짝 움츠러들긴 했어. 그래도 남자답게 트럭 짐칸에 낚시 가방을 탁 올리고 아버지랑 자주 가던 소르지 포인트로 차를 끌고 출발했어. 요즘은 외지인들이 낚시를 하러 종종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때까지만 해도 외지인들을 찾아보기 정말 힘든 그런 곳이었어. 하여간 5분에서 10분 정도 운전을 해서 도착을 했고 소르지 들어가는 길목에 차를 세워놓고 낚시 가방과 후레쉬를 든 채로 물가로 향했지. 사람 없는 소르지였기 때문에 고요하고 적막한데 귀뚜라미 소리 같은 벌레 소리만 적막을 깨고 들려왔어. 아무튼 매번 아버지와 함께 오던 곳이라 익숙하긴 했는데 확실히 혼자 오니까 약간 오싹하기도 하더라고. 당시 나는 요즘같이 성능 좋은 낚시 랜턴 같은 게 아닌 왜 그 옛날에 많이 보던 빨간 원통형 후레쉬 있지. 그걸 챙겨왔었어. 어두운 소류지에서 손전등 불빛에 의존을 해서 낚싯대 세팅을 해야 하니까 후레쉬 밑둥을 아래에 두고 불빛을 위로 싸지게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세팅을 하고 있었어. 불 켜놓고 느긋하게 채비를 하면 온갖 날벌레들이 다 모여들거든. 그래서 막 서둘러서 세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한 후레쉬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불빛이 희미해지는 거야.
왜 이러지? 배터리 다 돼가나? 싶어가지고 후레쉬를 손으로 툭툭 때리니까 다시 곧잘 나오더라고. 후레쉬가 하도 오래된 거라 그런가 싶었지. 그렇게 다시 서둘러서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또 후레쉬가 막 깜빡깜빡거리다가 이번에 아예 꺼져버리는 거야. 난 날도 더운데 짜증이 나서 후레쉬를 들고 신경질적으로 흔들고 때렸는데 불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때 나는 순간 얼어붙어 버렸어. 불이 다시 들어오면서 그 순간 비춰진 곳이 근처에 숲풀이 무성한 곳이었는데 그 숲풀 사이로 웬 창백한 여자로 보이는 얼굴 하나가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더라고. 딱 봐도 정황상으로 그렇고 그냥 보기에도 사람 같지 않더라.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너네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이 다시 들어와도 낚시를 계속 할 수 있겠어?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준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주변에 세팅하던 낚싯대와 장비들 다 내팽겨치고 얼른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어. 아니, 도망갔다고 해야 맞겠구나. 그렇게 집을 나선 지 채 1시간이 안 돼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집으로 헐레벌떡 돌아오니까 막 들어오는 나를 알아보고는 술에 진탕 취한 듯한 아버지가 이야, 뭐 생각보다 오래 있다 왔네. 그거 뭐랬어? 아빠랑 같이 가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막 놀리듯이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얼른 씻고 들어가 자라고 낚싯대 걷어둬도 누가 가져갈 사람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밥 먹고 천천히 장비를 챙기러 가자고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난 밤새 숲풀 속에 비친 그 얼굴을 떠올리다가 겨우겨우 힘들게 잠에 들었어. 그리고 다음날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아버지랑 그 낚시 장비들을 가지러 다시 소류지로 향했어. 그리고 그 소류지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들아, 이 동네 그 소류지에서 혼자 낚시할 수 있는 사람 아빠 포함 몇 안 된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적 없는 소류지나 호수에 혼자 가서 밤낚시하는 양반들은 진짜 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인적도 빛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낚시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께서 그런 사소한 경험 하나 안 해봤겠냐. 그런 거에 쫄아서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을 담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게다가 사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그 소류지에서 낚시를 하던 다른 분들도 그렇고 거기서 꼭 뭐를 보거나 듣거나 한 경험들이 있다더라. 다만 그런 것들을 무시할 만큼의 담이 필요한 거라고. 아무튼 소류지에 도착했을 때 내가 어제 밤에 두고 낚시 장비들이 그대로 다 있었어. 그러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후레쉬를 이리저리 만져봤는데 아주 잘 작동이 되더라고. 나는 그때 왜 혼자 밤에 물가에 가거나 낚시 가는 걸 조심하려고 하는지 깨달았어. 아버지와 함께 밤낚시를 다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이야. 이런 부끄러운 경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더라. 이번 이야기 무서운 낚시 공포시라 이야기 모음 바다낚시. 요즘엔 배 타고 하는 바다낚시도 잘 못 가고 그러지만 말이야. 보통 갯바위 낚시라고 하면 배를 타고 조류가 잘 흐르는 포인트, 즉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여바지나 조그마한 무인도 근처의 바위절벽으로 가서 기어 올라가 자리 잡고 하는 거야. 선장은 바위절벽에 움푹한 곳이나 하여간 올라가 자리 잡을 만한 곳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사람들을 내려주고 하루 지나서 다시 태우러 오고 하는 거지. 보통 그런 곳은 직벽이라서 수심이 10m 이상 20m 정도까지 나오곤 해. 그리고 밀물, 썰물의 흐름에 따라 조류가 잘 흘러주고 고깃대들이 지나가는 경로 근처에 있을수록 좋은 포인트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야. 그곳에 자리를 잡고 남극에서 잡아온 그릴새우에 각종 지워지를 섞고 오조에 따라 찜벌이나 해초, 어분 이거저거 섞어서 만든 밑밥을 조류에 따라 적절히 쳐주고 고기를 모아들인 후 반유동이네 존유동이네 하는 복잡한 채비로 낚아올리는 거지.
솔직히 이거 전에 위험한 짐이야. 거기가 많던 시절에야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갈 이유가 있나. 그저 동네 포구와 방파제만 가도 팔뚝만한 감성동을 낚아올릴 수 있다면 백갑 아깝게 멀리 있는 무인도에 뭐하러 가. 다 거기가 없어지니까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위험한 곳까지 쫓아가는 거지. 어떤 포인트는 심지어 사리 때 밀물 들어오며 물에 잠겨버리는 곳도 있다고. 만약 태워다준 배가 제때 안 들어오면 꼬러럭이지 뭐. 그런 거 말고도 해안과 멀리 떨어진 곳이니 갑자기 노을 파도라도 한 번 오면 쓸려나가기 십상이라. 어떤 사람은 바위에다가 앵커까지 박아서 안전로프를 매서 허리에 걸고 하기까지 하는 거야. 보통 수면에서 한참 위쪽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 일은 좀 드물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은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좀 더 큰 녀석, 좀 더 잘생긴 녀석을 낳기 위해 점점 더 험한 곳에 포인트를 개척하고자 하지. 실제로도 거기는 점점 더 줄어드니까. 유명한 갯바위 포인트에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면 완전 개판이지 뭐. 낚싯줄에 바늘에 봉돌에 온갖 쓰레기로 도배가 되어 있고, 갯바위 위에 쓰다 남은 미끼, 먹고버린 음식 찌꺼기, 온갖 쓰레기들, 잡아서 버린 물고기 시체들이 널브러져 썩어가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좋은 공간이 되는 포인트에 들어가서 텐트까지 튼튼히 쳐놓고 일주일 이상, 심한 경우는 몇 달씩 진치고 눌러앉아서 낚시를 하는 거의 미친 인간들이 있어. 근처 포인트에 낚시꾼들 데려다주는 배들이 정기적으로 들러서 식수하고 식료품들을 공급해주는 거지. 장박꾼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야. 낚시꾼들은 나갈 때 신고해야 되고 들어온 거 역시 확인하거든. 사고방지 차원에서. 그런데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 눌러앉아 있는 걸 경찰이 허용을 하나. 그래도 뭐 그 동네 손자들 잘 알고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한 달이 있는 건지 어제 온 사람인지 알게 뭐야. 우연히 그런 사람 근처 포인트에 가게 되어서 텐트를 들여다보며 이건 인간의 원초적인 향내가 그윽하게 풍겨 나오곤 하지. 거기다가 텐트 뒤 나뭇가지에 줄 매서 잡았던 고기들 배 갈라 건조시키는 향까지 섞여서 아주 끝내줘. 그런 건 낚시꾼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야. 단지 그 텐트 뒤 줄에 걸려있는 감성동의 사이즈가 50을 넘는다는 사실에 감동을 먹을 뿐이지. 그것도 10대 마리씩이나. 바로 그날 나는 완도 쪽에 잘 아는 낚시점에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었지. 잘생긴 감성동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낚시점에서 미끼도 챙기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내가 갈 포인트를 고르고 있는데 낚시점에 있는 뒷방에 사람 인기척이 나는 거야. 어디 아픈 것처럼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주인 표정이 어두워. 내가 할 준비 다 끝내고 배 기다리는 동안 할 일도 없던 나는 궁금해져서 캠으로 봤지. 장박 전문으로 다니는 50줄 들어선 아저씨였는데 나도 한두 차례는 만나서 소주 한 잔 정도는 했던 아저씨더라고. 그런데 왜 낚시점 뒷방에서 끙끙거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들어가 봤어. 그때 난 30도 안 돼 젊은 초짜 낚시꾼이었고 그 사람 극강 레벨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들어가 봤더니 두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정신이 반쯤은 나간 것처럼 맛이 가 있더라고. 난 이 사람이 술판을 좀 심하게 버렸나 싶어서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방에 들어가 옆에 앉았는데 이 사람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끙끙거리고 있어. 아니 끙끙거리는 것뿐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물론 나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나와서 주인한테 물어봤지. 저 아저씨 왜 저러고 있냐고. 어디 아프면 병원을 가든가 해야지 왜 남 장사하는 집에서 저러는 거냐고. 일주일째 저러고 있다는 거야. 자주 가던 포인트에서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물 가져다 주려고 갔더니 미친 사람 꼴을 해서 텐트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배에 타더라는 거지. 그래서 태우고 나왔더니 뭐가 그리 무서운지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방에 처박혀서 술만 퍼마시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어. 돈이야 많지만 말이야.
궁금해지잖아. 하지만 난 뭐 조금만 있다가 배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남 얘기를 더 물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덮고 폭으로 나갔지.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해경이 낚싯배 일제 단속을 하는 거야. 하필이면 내가 탈 배를 몰고 나가 선장이 뭔가 잘못되어서 걸렸다는 거지. 타고 나갈 배도 없고 나 말고도 허탕친 낚시꾼들 다들 씨바씨바거리고 낚시점 주인은 또 나름대로 선장한테 욕하면서 쌈나고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나 어차피 오늘 돌아가 봐야 일정 비어서 할 일도 없으니 술이나 한 잔 먹고 자고 가야겠다 싶어서 가게로 돌아온 거지. 나 말고도 평소 안면이 있던 40대 아저씨 낚시꾼하고 같이 가게로 돌아오면서 안주거리하고 술도 좀 사가지고 왔어. 그렇게 가게에서 판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수상한 장박꾼이 슬그머니 나와서 옆에 앉더군. 냄새를 풀풀 풍기긴 했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얘기가 시작된 거야. 도대체 뭔 일이냐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밤 이 아저씨는 어지간한 초짜 낚시꾼들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도 짬밥에 밀려서 못 들어가는 특급 포인트에 이미 2주 동안이나 자리 잡고 씨알 좋은 가을 고기들을 싹쓸이하고 있었던 거야. 비록 그날 날씨는 별로고 파도가 높아서 힘들긴 했지만 나는 음력 25세니까 물살도 적절하고 낮에 하루 종일 입질도 좋고 해서 두둑하니 고기를 건져놨는데 저녁 때가 되면서 점점 더 날씨도 나빠지고 해서 밤낚시는 포기하고 텐트 안에 들어가 앉아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달도 아직 안 뜬 초저녁인데 발 아래 집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거지. 상경이라는 돌고래 비슷한 작은 고래가 지나가나 싶어서 내려다봤더니 글쎄 수십여 미터 되는 그 바닷물 위로 사람들 서너시 두렁거리면서 걸어가더라는 거야. 남쪽 방향으로. 그래서 기겁을 해서 눈을 비우고 다시 보니까 서너도 아니라는 거야.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구름은 잔뜩 끼었는데 그 구름 틈바구니로 희끄무라하게 비치는 별빛으로 보니 바다 위로 여기저기 서너씩 해서 못해도 1,200명은 넘은 사람들이 어떤 놈은 씩씩하게 어떤 놈은 허우적허우적 어떤 놈은 마지못해 자꾸 돌아보면서 서로 손잡고 가는 부부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야. 별빛 비치는 바다에 물결은 출렁거리는데 그 깊은 물 위로 사람들이 335 뭉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거지. 기절할 노릇이지. 순간 무섭기보다는 그냥 내가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 꿈을 꾸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꿈을 깨려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깨라는 꿈은 안 깨고 오히려 바로 발 아래 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쓱 들어서 자기가 있는 텐트를 올려다보더니 휘적휘적 절벽을 기어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때 마주친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니까 이러더군. 이건 진짜 기절철풍할 일이지. 사람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섬 중턱에 텐트 치고 앉아있는데 그 깊은 바닷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기침소리 듣고 나를 보더니 바위 절벽을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거야. 도망갈 데도 없어. 숨을 데도 없어. 그래서 텐트 입구 지프를 올려서 잠그고는 침낭 속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버린 거지. 그러고 있으니 잠시 후 텐트를 쓱쓱 소리나게 쓰다듬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팔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식은땀은 비오듯 쏟아지는데 온몸에는 한계가 느껴지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침낭 속에 대가리 쳐박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음 반복했다는 거야. 얼마 동안을 그러고 있다 보니 어느새 기절을 한 것 같은데 깨어보니 해가 뜨고 있다는 거지.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고 보니 날씨는 맑게 개었고 바람은 잔잔하니 물결도 가라앉았고
저 멀리 동쪽으로 붉은 해가 쏟아오르고 있고 이젠 살았구나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힘을 내서 짐 정리해서 도망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해서 남아있던 소주로 대병 나발을 불면서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선장에게 두말 없이 태워달라고 해서 장비고 텐트고 다 내팽겨치고 배 타고 무트로 나온 거지. 나와서도 눈만 감으며 같이 가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겠고 술만 뒤럽다 퍼먹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얘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낚시점 주인도 옆에 와 있더라고. 얘기가 끝나니까 주인이 덧붙이기를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 사람 내려놓고 다음 차수에 배 몰고 나가서 그래도 단골이라고 이 사람 텐트고 장비고 다 챙겨다 가져다 줬는데 영 깨름직하더라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도 이 얘기를 헛소리라고 웃어 넘길 수가 없었거든. 왜냐하면 주인하고 나 그리고 같이 있던 또 다른 낚시꾼 이 셋 모두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귀신들하고 사이좋게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로 갈 뻔한 그날이 바로 1993년 10월 10일 일요일 서해 위도를 출발해서 격포로 오던 페리오가 침몰해서 292명이 사망한 그날이야. 거기다가 사고 와중에 44명을 구조해낸 사람도 바로 근처에서 낚시하던 낚싯배 선장이었고 그 외에 생존자들 중 상당수도 낚시꾼이었어. 낚시꾼들 복장을 봐. 구명조끼를 항상 입고 있거든. 억울했을까? 그래서 낚시꾼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그랬던 걸까? 비록 위도보다는 한참 남쪽인 곳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나무로 걸어서 어디로 가고 있던 걸까? 이번 이야기 무서운 낚시 공포 실화 이야기 모음 낚시터 1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제게 공부를 강요하시기보다 수많은 위인전들을 읽게 하셨습니다. 또 저는 겉모습으로 보나 하는 행동으로 보나 노티가 풀풀 나던 애 늙은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 낚시란 잡는 재미가 쏠쏠한 수렵 활동이면 물론이거니와 낭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낚시를 나서실 때면 자주 따라 나서곤 했죠. 낚시를 펼 때도 아버지 포인트와 제 포인트를 나누어서 펼 정도로 전 낚시에 대해서 열정적이었죠. 아버지와 주말 낚시를 약속한 그 주는 정말 하루하루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께서 목요일부터 그런 분위기를 초치기 시작하셨죠. 정민 아빠, 이번 주 낚시 가면 안 되겠네. 어째 궁짜리가 사나워. 아 엄마 제발 쓰잘데기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소. 또 왜 근가? 주갑은 친정 식구들이 자꾸 꼬매보여야. 쌤좀 그런 유사가 없는디. 아 제발. 저희 어머니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단골레라고 칭하실 만큼 어떤 꿈을 꾸시며 소름 끼치게도 대부분 현실과 맞아떨어집니다. 지금의 어머니께서 저리 말씀하셨다면 행동을 자제했겠지만 그때 저는 매우 어렸기 때문에 다음에 가자는 아버지 말씀에도 지랄 발광을 해서 결국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허락을 해주시고 조심도 조심해라. 멋자리 갈 때는 조심해야 쓴다. 너한테는 불가가 안 좋다고 했시야. 라고 하셨습니다. 목적지인 저수지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낚시를 즐기는데 어머님의 걱정은 괜한 걱정이 되는 듯 했죠.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든 낚시찌에 케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죠. 인적 하나 없고 물 한 개 아낀 저수지는 지금 생각하면 으슬으슬합니다만 그때 저는 움직이지 않는 찌만을 주시하면서 아버지가 삼국지 등장인물 이름 대기 게임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게 어머님께 전화 왔던 9시 40분경이었으니 얼추 11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안 덥냐? 아빠는 어째 끄급하고 더워 죽겠다. 흠이 모기도 많고. 우리 집에 갈까? 뭔 소리여? 아빠는 지금 고기 그깟 째까 잡고 그런 소리가 나온가? 이 밤중에 어딜 갔단가? 뭐비, 아빠 더워 죽겠는데. 그러면 아빠는 저 우게 가서 수영이나 좀 하고 올까? 아 진짜 이 오밤중에 뭔 수영이여. 아빠 왜 근가? 좀 참으소. 아따 참말로 그냥. 그러면 아들 여기 있을래? 아빠 얼른 가서 세수만 하고 올게. 아따 좀. 진짜 갑자기 왜 근가? 그냥 어디 가지 말고 아침까지만 참으란께. 저는 정말로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생떼를 쓰실까 라는 생각에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밤중에 어딜 가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임을 어린 저도 아는데 그러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이러시니까 제 딴에 당황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약 20분 정도를 정막 속에 찌를 바라보고 있는데 20m쯤 앞에 수초 사이에 뭔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거진 수초 사이에 동물의 얼굴인 것 같은 것이 물에 반쯤 잠겨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 딱 봤을 때 황소개구리인가 해서 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아빠! 쉿! 아버지께서 그 수초 쪽인지 아니면 찌 쪽인지 무튼 앞을 바라보시며 제 말을 가로막으셨죠. 저는 단순히 낚싯대에 입질을 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던 말을 얼른 멈추고 아버지의 찌를 바라봤죠. 낚싯대가 4대뿐이 없던 저와는 달리 아버지께서는 많은 수의 낚싯대를 펴셨기 때문에 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는데 움직이는 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요? 입질이요? 아빠! 정민아! 찌에서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아버지는 바로 옆에 분명 어떤 여자가 넉만을 걸치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부르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제게 달려들어 저를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아버지가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 여자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마치 곰팡이가 핀 것처럼 피부가 검고 눈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입술 및 하관 자체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감정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꼭 껴안고 있는 아버지를 제 뒤로 밀치고 지렁이 통을 사정없이 그 여자에게 던졌고 곧바로 낚싯대를 지탱하는 긴 받침대를 뽑아들었죠. 그리고 달려들 기세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말 중에 정확히 기억나는 말은 이래 씨발 우리가 뭔 잘못이 있냐 이 쌍년아. 무슨 잘못이냐고. 꺼져 씨발 이거 꺼지라고. 존말할 때 꺼져.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자동차를 대놓은 주차도 쪽으로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내 차에 탔고 오는 길에 보았던 구멍가게까지 정선력으로 밟으셨죠. 저도 그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까 아버지 손을 잡고 뛸 때 주차장 가는 길목 차도로 들어섰을 때죠.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는데 흰 두루마기와 갓을 쓴 너 댐며 대 아까 그년과 그년 옆에 의문의 사람이 마치 대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귀신들이었겠죠. 귀신들의 군집을 처음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무튼 쉴 새 없이 달려온 아버지와 저는 구멍가게로 뛰쳐 들어갔죠. 주위 할머님과 할아버지께서는 매우 깜짝 놀라셨으나 이내 하시는 말씀이 어메 홀렸구만 홀렸어. 어이, 좀 만지소. 뭐 내린 제 말해도 알겠어. 으차스코. 젊은 양반들이 아주 혼났구먼. 혼났어. 그도 당연한 것이 아버지와 제 꼴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고 땀은 범벅에 눈을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니 그런 짐작을 하셨을 법도 합니다.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델몬트 주스를 한 잔씩 먹고 나니 그제야 좀 살 것 같더군요. 두 노예분께서 그러셨습니다. 여기 왔다가 귀신에 홀린 사람이 지금까지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고 아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저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멍가게 주인집 작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내 동이 트고 할머님께서 아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보따리에 음식들을 싸주며 어제 그 자리에 고스래를 하라시더군요. 이만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돌아가서 본 낚시 포인트는 어제 당시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난동 피운 흔적 말고는 어느 거 하나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말끔하더군요. 아버지와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그 전쟁통에도 산림망 속 붕어는 모두 살아있더군요. 그마저도 용왕이나 저수지의 신에게 바친다고 생각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시야에서 본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는 저와 했던 수영 드립 등 대화를 전혀 하신 적이 없고 삼국지 게임을 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어떤 여자가 꿈에 나타나 죽이겠다. 네 자식도 너도 다 죽일 거야. 라고 소리쳤답니다. 깜짝 놀라 깨보니 제가 아버지를 보고 소리치고 있었고 제 뒤에 어떤 검은 옷을 입은 파리한 여자가 둥기 같은 걸 들고 내리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껴안으셨고 제가 아버지를 밀쳐내자 아버지께서 그 여자를 막아서시며 그 귀신에게 계속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그때 몸이 굳은 것처럼 안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내 새끼를 살려주소. 제발 내 새끼를 살려주소.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풀렸고 그 즉시 아버지는 저를 잡고 뛰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 이후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저와 함께 낚시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가려고 하지 않았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가세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그마저의 취미도 포기하시다시피 하셨지만 어쩌다 한번 낚시를 가시더라도 꼭 친구분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밤낚시는 가지 않으십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친구들과 가끔 낚시를 즐기곤 합니다만 집에다가는 낚시 간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낚시를 다녀온 후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는 어머니께서는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셨고 그러게 내가 뭐라디 가지 말라 안 하냐 이 미친놈의 새끼들아. 인자 뭔 일이라도 있으면 어쩔래 응? 어째? 곧바로 제가 사는 지역 변두리에 있는 인등사라는 절에 가셔서 아버지와 제가 보았던 그 귀신들을 위해서 치성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이후 약간 아쉽게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야기는 저보다도 아버지께서 친척 모임이면 친척 모임, 동창이면 동창회, 무쪼록 사람이 모이는 자리마다 무양단처럼 소개하시는 일화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이때를 생각하며 오금이 저리신다네요. 뭐 어찌됐든 멀쩡히 살아있으니 된 거 아닙니까? 아참,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려 했던 두 명의 귀신과 대치하고 있던 나머지 귀신들은 아마도 돌아가신 외가 친척분들 내지는 우리 조상님들이 아니셨을까,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게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하십니다. 이번 이야기 무서운 낚시 공포실화 이야기 모음 1번 실화 양당기남 밤낚시. 그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다가오며 항상 밤낚시를 하러 간다. 왜 여름인가? 다른 계절이면 밤낚시는 어렵기 때문이다. 겨울은 추워서 낚시를 할 겨를이 없고 봄은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 여름은 낮에는 더워서 낚시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밤에는 해풍이 불어서 기분이 좋다. 일을 마치고 차로 근처 항구로 가서 적당한 낚시터를 찾아서 대를 던진다. 잡히는 날도 있는가 하며 잡지 못하는 날도 있다. 하지만 취미로 하고 있는 거라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할 건 없었다. 그저 조용한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다. 항구에는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러한 공장에는 야경이 좋다. 거대한 인공물이 항구에 딱 버티고 흰 연기를 내뿜는 광경은 나쁘지 않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넥타이를 푼 뒤 대를 던지고 멍하니 있었다. 물고기가 물며 대에 달린 방울이 울려서 알려준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것이다. 휴대전화 전원도 껐기에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발밑을 파도가 넘실대며 부딪혀 깨지고 하얀 거품이 되어 암벽에 달라붙는다. 깊이 숨을 들이쉬면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난다. 잠시 멍하니 있으니 왠지 오늘은 유난히 낚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은 한살이라서 환경도 좋다. 평소라면 수많은 낚시꾼으로 붐빌 것이다. 특히 맞은편 선창장에는 낮부터 낚시를 하러 오는 단군들로 가득 차 있을 터였다. 괴이적게 여겨 휴대폰을 열어보니 그 이유를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벌써 5번이구나. 벌써 그런 계절이 된 건가. 이미 그는 몇 년이나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다. 결혼해서 세대를 가지면 그런 행사에도 참가할 텐데 독신인 그에게 5번에도 아무것도 없다. 더불어 5번 휴가 같은 것도 나온 적이 없으니 그런 건 새카맣게 잊고 있었다. 이렇게 사람이 없는 밤도 드물다고 그는 생각했다. 어차피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대를 5개 정도 새로 던졌다.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던지지는 않지만 오늘은 불평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대를 던지고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려다가 옆에 있는 전등 밑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걸 깨달았다. 판사적으로 인사를 하니 저쪽도 느릿하게 머리를 숙였다. 낚시꾼인 줄 알았으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적지는 않으니 그는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새로 담배를 물었다. 그로부터 잠시 시간이 흘렀으나 물고기가 낚일 기미는 전혀 없다. 평소라면 잡아 한 마리라도 낚을 텐데 오늘은 왠지 상태가 안 좋았다. 미끼를 다시 달기 위해 그가 일어나니 정등 밑에 서 있는 남자가 살짝 이쪽으로 다가왔다. 표정을 살피려고 했으나 역광으로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다. 자세히 보니 그 화력발전소 직원이 입는 제복이었다. 5번에도 일인가요? 수고가 많으시군요. 남자가 말 거니 상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이미 휴가를 받았습니다. 초로 남성 특유의 느릿느릿하고 차분한 어조였다. 이쪽으로 기왕 왔거든요. 아, 출신지가 여기였나요? 네. 상대가 끄덕인다. 그는 맞장구를 치면서 리를 감고 바늘로 회수했다. 미끼는 달려있지 않았다. 물고기가 먹고 달아난 모양이다. 고향은 바다입니다. 늘 여기에 돌아오죠. 어렸을 적에는 질릴 정도로 바라보았는데 기묘한 일입니다. 저는 타지 사람이지만 바다는 좋지요. 그러네요. 하지만 바다는 무섭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직 어렸을 적입니다만 그 산에서 커다란 탄광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은 불로 목이 타버렸지요. 지상으로 옮겨진 그들은 갈증에 휘달렸죠. 하지만 모두에게 물이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실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이 바다에 차례로 몸을 던져 바닷물을 마시고 그대로 빠져 죽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에 그는 오싹해졌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얗고 통통한 시체가 몇 구나 올라왔지요. 마치 부표처럼요. 저는 그 광경을 도저히 잊지 못해 당분간은 바다에 오는 걸 겁냈습니다. 미끼를 바늘에 끼우면서 그는 왠지 한기를 느끼며 어느샌가 주변이 정적으로 감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까까지 시끄러웠던 벌레 소리도 그쳤다. 귀가 따가울 정도였다. 사고가 벌어진 이후 이 바다에서는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입수 자살이지요. 연령도 성별도 제각각이었어요.
아이도 어른도 관계없어. 너무나도 많은 인간이 죽어서 드디어 위령비가 세워졌지요. 진원을 위해서요. 이후 여기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아, 그럼 이제 괜찮다는 거군요. 이야, 무서웠다. 이야기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서름이 돋았습니다. 웃는 그와는 달리 빛을 등진 남자는 침묵했다. 발밑에서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고 그때마다 강한 바다 냄새가 났다. 지역 사람은 이 시기에 이 항구엔 오지 않아요. 5번이라는 건 죽은 인간이 돌아오는 시기니까. 바다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소매를 잡아당긴다. 그렇게 부모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봐요. 벌써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남자가 가리킨 곳 맞은편 선착장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정등 밑에 인형이 덩그러니 서 있다. 그가 보는 눈앞에서 인형은 몸을 던졌다. 수면에 물보라가 일고 그 이후 떠오르지 않는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황급히 일어서려는 그의 시선 끝 거기에는 맞은편을 메우듯이 서 있는 검은 인형이 서 있었다. 그리고 차례대로 바다로 몸을 던졌다. 망연히 그가 서 있는 동안 갑자기 설치해둔 낚싯대 방울이 시끄럽게 울렸다. 보니 모든 데가 부러질 듯이 휘어서 짤랑짤랑 방울을 울리고 있었다. 물고기가 잡아당기는 걸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 그는 새파랗게 질렸다. 대체 뭐가 끝에 걸린 걸까? 좋게 말할 때 돌아가십시오. 그 눈앞에서 남자가 떨어졌다. 커다란 물보라가 일고 새카만 수면 밑에서 남자는 깊은 곳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이쪽을 바라보며 가라앉은 남자의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는 걸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는 낚싯줄을 끊고 대도 회수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고 도망치다 항구를 뒤로 했다. 이후 그는 낚시를 그만두었다. 밤바다로 가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고 한다. 이번 이야기 무서운 낚시 공포 실화 이야기 모음 밤낚시. 지금은 의절했지만 왕년에 한 주먹 했다던 작은 아버지는 낚시 광이었다. 언제 어디서라도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고가의 장비를 항상 차와 바이크에 싣고 다녔고 그 덕분에 그의 차에서는 비릿한 내음이 가시지 않을 정도였다. 잉어, 붕어, 가물치, 도다리, 돔 종류도 다양했는데 많이 잡힐 때는 처치가 곤란해서 얼려두었다가 붕어 소주를 내려먹기도 했지만 나는 그 역한 냄새 근처에도 가기 싫었다. 그날은 따라 나서기 싫다는 나를 굳이 끌고 밀물 낚시를 하러 어느 강으로 차를 몰았다. 낚시의 참맛은 밤낚시야. 하고 낮낚시든 밤낚시든 관심도 없는 내게 밤낚시의 묘미를 설파하기를 무려 2시간. 이윽고 도착한 낚시터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강은 물고기가 달아나지 않도록 소곤거리는 낚시꾼들의 대화와 물소리 그리고 릴을 던지고 감는 소리만 들릴 뿐 매우 조용했는데 가끔씩 떡밥을 던지는 누군가로 인해 그 정적이 깨지곤 했다. 낚시터의 뒤쪽에는 대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밤바람이 대나무 사이를 통과하는 소리가 꽤 섬찟하게 들렸다. 매우 날카로운 바람소리였으며 자세히 들으며 마치 그 속에서 누군가가 휘파람이라도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야,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거기 삼겹살도 넣고 끓이라. 그가 나를 낚시터에 데려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투덜거리며 삼겹살 한 주먹을 넣고 라면을 끓였다. 개걸스럽게 먹고 난 후 그는 뒤처리까지 요구했는데 땅을 파서 묻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대나무 숲 근처에서 땅을 적당히 파고 돌아서는 찰나 갑자기 배가 아파왔다. 기름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이라 생각하고 휴지를 들고는 급히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내린 대나무 숲은 공포 그 자체였다. 대나무 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회초리를 휘두르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가끔씩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공포에 떨면서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일어서려는 찰나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저 앞 대나무 숲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 보였는데 땅 위가 아니라 곱게 뻗은 대나무 중간 정도에 떠있던 것이다. 마치 거적대기가 나무에 걸린 듯도 했다. 어둠에 익숙해지니 더 또렷이 보였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그제서야 나는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도 그 정체불명의 형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거적대기 같은 형상이 바람에 스칠 때마다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가 났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서서 뒷걸음질을 치는데 다시 보니 앙상한 팔다리에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형상이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다. 겨우 50m 정도 떨어진 그 낚시터까지의 거리가 마치 수 킬로미터는 되는 듯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그 휘파람 소리는 멀어지지 않고 또렷이 들렸다. 그 서늘한 기운이 바로 등 뒤에 와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기진맥진한 나를 보고 작은 아버지는 야가 뭔 땀을 이렇게 흘렸노? 보자. 옷은 와인 모양인데. 등 뒤에 마치 강바닥의 진흙과 같은 것이 묻어 있었는데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생선이 썩는 듯한 냄새 같기도 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작은 아버지는 헛것을 보고 뒹굴었다고 일축하고 말았지만 나는 그것이 내던 그 휘파람 소리와 목덜미에 느껴지던 서늘한 기운이 잊혀지지 않았다. 빨리 옷이나 벗어서 좀 빨아라. 아유 냄새야. 밤이 늦어 텐트에 들어가 잠을 청하기도 했지만 그 휘파람 소리가 신경이 쓰여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차은 아버지는 잠시 누웠다가 낚싯대를 보러 간다며 나가시더니 이내 들어와 다시 누웠다. 잠시 나갔다 왔지만 민물에 그 비릿한 내음이 진동을 했다. 몇 분이나 흘렀을까 잠결에 텐트 밖에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갑자기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굴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돌아다 봤으나 아무도 없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텐트 밖으로 뛰어나가 작은 아버지를 찾았다. 그는 간이 의자에 홀로 앉아 혼잣말하고 있었는데 옆으로 돌아다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근데 니 옷 아직도 안 빨았나? 냄새야. 뭐 하는데요? 내가 옆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자 그는 마치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니 어디서 왔는데? 방금 텐트에서 왔는데요. 니 방금 내 옆에서 있었는데. 뭔 소리예요? 자다가 나왔구만. 와 씨발. 이게 먹고. 와. 왜요? 좀 전까지 네가 내 옆에 있었거든. 지금 물이 안 차갑겠나? 물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있겠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물에 뜨나? 얼마나 지나면 다 썩나? 이런 걸 물었는데. 예? 근데 낮에 그 냄새가 억시나서 니 옷 안 빨았나 하고 뭐라 했는데 그 찰나에 네가 왔네. 아 씨발 소름 돋는다. 야, 안 되겠다. 지금 짐 싸자. 아이고, 온몸이 다 저린다. 그렇게 짐을 챙겨서 우리는 그 낚시터를 떠났다. 나름 낚시를 꽤 오래 했고 풍수지를 좀 안다는 사람이 우리 얘기를 듣더니 넋두리처럼 중얼거렸다. 거기 그 대나무 밭이 기운이 아주 안 좋아. 거기 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그냥 갖다 묻었다는 얘기도 있고
강에서 낚시하다 보면 유류품도 간혹 나오고 그러지. 거기 낚시하면 안 되는 데야. 사고로 많이 죽었어. 둘 다 운 좋았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가라앉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쉬는 숨이 휘파람 소리하고 비슷하다고도 한다던데. 뭐 나는 물에 빠져 죽어본 적이 없어서